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을 신청했을 때와 다른 나라를 다녀오는가 하면 심사위원 구성 규정도 어겼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도 증가하는 시기인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 2일 세종 이응다리에서 화려한 비축제가 개막됩니다. 세종을 빛으로 물들일 이번 축제는 한 달간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의원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 5명이 2천만 원을 들여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관광지 일색인데다 절차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엉터리 국외 출장 실태를 송용환 기자가 고발합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5월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 국외 출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서류 심사를 통해 7박 9일 동안 프랑스와 스위스를 다녀오겠다던 공무원 5명을 선정했습니다. 5명 중 2명은 의회 소속, 나머지 3명은 천안시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다녀온 곳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이었습니다. 선정된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사실은 까먹고 있었어요. 외지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외지 기간이라는 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봤더니 그 기간이랑 중첩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임의로 바꾼 출장 국가와 일정으로 받은 출장 심사. 심사위원회도 규정을 위반하고 졸속으로 구성했습니다. 천안시의 사무국 공무 국외 출장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이나 공무 국외 출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중 퇴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는 없었고 출장자들과 같은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인 전문위원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왜냐면 전문위원들은 매년 나가기 때문에 과장급들은 매년 나가잖아요. 대면 심사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진행된 심사 결과는 전원 찬성이었고 회의록도 없습니다. 연수 일정은 어땠을까? 성당이나 궁전 등 관광지 일색으로 공무 국외 출장이 아닌 여행 상품에 가깝습니다. 유일한 기간 방문지인 프랑크푸르트 시청사도 현지 공무원을 만나는 등의 공식 일정은 없었고 청사를 둘러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사기 진작을 이렇게 공적 행위를 빙자한 사적 행위를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과 지방정부가 점점 멀어지는 괴리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이번 국외 출장에는 1인당 4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이 대폭 커진 지방의회.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내부 감시 기능부터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만 253건에 달하는 만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쓰러진 연통과 함께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통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으면서 보일러실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면서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하마터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이 과열되면서 불이 나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252건, 사망자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24억 원에 달합니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7건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통 과열이나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으려면
땔감 등 쉽게 불이 붙을 만한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연료 투입구를 개방하지 말고 타고 남은 재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을 때 치워야 합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는 필수입니다. 그 연소실 또는 그 연통 안에 타르나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 타고 남은 그 재를 가연물 그 주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목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겨울철 화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가올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도심의 교통정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유동인구가 하루 2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세종의사당으로 연결되는 도심부 차로 확대 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와 금강 햇물이교를 잇는 절제로입니다. 신도시 중앙 녹지공간 북단에 위치한 도로로 바로 옆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예정대로 이곳에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 도로는 여의도 국회대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로가 4차로에 불과해서 벌써부터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절제로와 수직으로 연결되는 임난수로 지금은 차량의 통행이 드물지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고 북측의 5, 6생활권 개발까지 본격화되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들 두 도로 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도로 확장을 비롯해 선형 개선과 입체화까지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24년도에 진행 예정인 그 일대에 S-1 생활권 통합 마스터 플랜 공모 결과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나성동에서 대평동 시외버스 터미널을 잇는 갈매로. 이 도로는 차로 확장이 유력합니다.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난 1997년 완공된 금남교를 어떻게 확장할 건지가 관건입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인근 박물관 단지를 거쳐 이번에 유지하기로 결정된 국지도 96호선으로 연결돼 세종의사당 접근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행복청은 내년부터 이들 도로 개선에 대한 기본 설계에 들어가 세종의사당 준공이 예상되는 2029년까지 도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각 지역의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로와 공항 같은 교통망을 진단합니다. 먼저 가볼 지역은 전북 전주입니다. 전주는 주변 시군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도청 소재지인데요. 인구는 적지만 교통량은 광역시와 비슷해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다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을 잇는 편도 2차로 도로입니다. 전주 대규모 주거단지인 에코시티를 거쳐 주변 지역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이어집니다. 출퇴근 그 직장인들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저녁은 5시부터 차가 슬슬 밀려와요. 경찰서나 군청에서 이 도로 여건 사항을 보고 개선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주권 교통망은 인접한 완주군과 익산시, 김제시, 또 통행량이 많은 군산시와 정읍시를 포함합니다. 일일 교통량은 26만 대로 광역시인 광주권 30만 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주권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광역시권보다 높습니다.
도로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94조 원, 울산이나 광주권 1.8조 원 규모로 대도시권을 웃도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강법이 개정되면 전주시를 중심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도로와 간선 급행버스에 국고보조 50%, 철도에는 70%가 지원됩니다. 전주는 교통량이 광역권과 비슷한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방 소멸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 재정 투자의 중점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돌려야 합니다. 소도시들의 연결과 연대, 연합이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광법에 전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통과까지 갈 길이 먼 상황.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 결과 전주권에도 광역시 같은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지원이라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수도권과 또 지방 광역시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도 이런 대도시권과 같은 교통 생활권을 만들 수 있도록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 국토균형 발전은 헌법에 명시돼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입니다. 대도시 중심 사고와 현행법에 갇힌 관료주의적 행정이 시민 편의를 해치고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비좁은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을 잇는 지방도 387호선은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도로 확장 사업을 요구한 지 18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착공은 하세월입니다. 딜라이브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4차선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가곡초등학교까지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여기 한 20여 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사업이 1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작년 8월 지역 주민들은 참아왔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간 아주 교통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역 경제도 다 망칠 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도로관리 주체인 경기도는 급하게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곡리 현장을 찾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보상비와 이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한 항으로 같이 들어갈 테니까 일부 나머지 부분 보상하면서 70% 이상 보상 끝나는 지역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6월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도 387호선 확장 구간은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잇는 4.52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7억 원으로 보상비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결정됐지만 착공은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했던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기도가 완공 시점이 앞으로 6년이나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77개월이 걸리는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km 가는데 40분 50분 걸려요. 하루에 아까 26,000대라고 나왔는데 그 기름값만 따져도 공사 도로 하고도 남아요. 그 도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도농복합 남양주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읍면 지역 도로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도로 사업이지만 예산과 행정 절차 때문에 착공이 또 연기되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고 수도권과 이어지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인데요. 올 연말이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헬로비전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의 쓴맛을 본 서산공항 건설 사업. 충격이 가시기도 전 충남도는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가장 관심은 건설 비용입니다. 예타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아래로 낮추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까지 반영되면서 서산공항은 다시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국토부 재기획 용역에서 사업비가 예타 면제 수준으로 조정된 거로 전해집니다. 모든 걸림돌은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어떤 걸림돌도 없고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곧바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을 경우 남은 산은 정부 예산 확보, 충남도는 항공 수요 확보 대책 등을 제시하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내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된 10억 원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길과 함께 충남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은 제2서해대교 건설. 현재 나오나는 두 가지로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연결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중 건설 시기가 빠른 고속도로가 중점 추진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역사회는 예타 면제와 국비사업 추진 등 조속한 건설을 위한 모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면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산업단지 유치 등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등 서해권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서산공항과 제2서해대교 건설. 막판 고비를 넘겨 충남 교통소외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전국 SOC 사업을 점검하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는 울릉도입니다. 동해의 유일한 섬이자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단체이기도 한 울릉군은 오는 2026년 공항시대를 엽니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 효과만 현재 1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 개항에 앞서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울릉은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군 사동리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2026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공항이 개항하면 현재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서울과 울릉의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연간 440억 원가량의 교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항 시대에 맞춰 울릉군도 낙후 지역 균형 개발과 기업 투자에 나설 방침입니다. 1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수도권 지역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리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까지 더해지면 울릉을 찾는 관광객 수요는 더욱 늘어납니다. 울릉 관광객 100만 시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개발이 핵심 요소로 떠오릅니다. 지금 앞으로 울릉도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도 갖춰져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젊은 문화 또 야간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게 의료 서비스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울릉군 의료시설은 단 한 곳뿐인데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 분야는 현지인보다 관광객 등 외지인 비율이 높은 걸 감안해야 합니다.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면은 국가 차원이나
경상북도 차원에서 울릉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이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고립된 섬이라는 오명과 현재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문제에 직면한 울릉군.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 효과만 1조 3천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릉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늘어가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지역 기반 인프라의 보완과 확충이 뒤따른다면 울릉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 우리 지역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행교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둘레 길이가 1,446m에 이르는 세종의 이응다리입니다. 금강을 가로지르는 이응다리의 매력은 밤이 되면 도시 경관을 비추는 아름다운 야경인데요. 이곳에선 다음 달 2일부터 이번 겨울을 빛으로 따뜻하게 물들일 세종 빛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을 횡단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행교로 꼽히는 세종시 이응다리입니다. 1,446m에 이르는 이 공간의 매력은 특히 밤에 더 도드라집니다. 도시 경관을 비추는 금강의 야경과 어우러져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공간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금강변 정취를 아름다운 빛으로 오롯이 즐길 수 있는 2023 세종 빛축제가 열립니다. 다양한 빛 퍼포먼스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세종 빛축제는 오는 12월 2일부터 한 달간 이곳 이응다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선 새로운 야간 문화 콘텐츠로서 빛과 댄스가 조화를 이룬 LED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특히 훈민정음과 세종시의 미래를 주제로 LED 조명이 시청 건물 외벽에 형상화된 미디어 파사드와 이응다리의 레이저쇼도 놓쳐선 안 될 볼거리입니다. 이 밖에도 빛과 그림자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시각화한 빛 조형물들이 이응다리 곳곳에서 눈길을 끌 예정입니다. 이응다리를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데 좀 큰 역할이 좀 될 수 있다고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홍보라든가 SNS라든가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잡아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겨울 축제로서 세종시를 알리는 겨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비축제로다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가면서 향후에도 이걸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올해 처음 열리는 세종 빛축제가 야간 경관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사고에 대비한 사용법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각종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예방수칙을 미리 숙지하시고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